창호 씨,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4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황혼 이혼 후 저는 재산을 받아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쥐고 레지던스형 오피스텔로 이사한 그날, 저는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유롭고 남부럽지 않은 싱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전 남편에게 다시 돈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도 부족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손을 벌렸습니다. 도저히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손끝에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추락했다가 어디까지 기어 올라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남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3번 울리고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알람보다 제가 먼저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발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세면대 물 트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밥솥 버튼을 눌러 밥을 퍼내고 찌개를 데우고 반찬 그릇을 꺼내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용달리를 나가는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먹어요.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김치를 집어먹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부엌에서 고개만 돌려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으며 냉장고 앞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붙어있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영수증, 버스 배차표, 그리고 남편 창호가 직접 손으로 쓴 월별 지출표까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1원 단위까지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건 남편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8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목걸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였습니다. 한정 수량,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 증정, 무이자 할부.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고 끝나고 광고가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건강 정보 프로그램.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거였습니다. 11시가 되자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차렸던 반찬 그대로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었습니다. 씹어도 씹어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넓은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12개나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 온천에서 찍은 셀카, 오사카 거리의 야경. 모두 밝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친구 영희, 순자, 명자. 다들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습니다.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자야, 너도 나오지 그래? 다음엔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꼭 같이 가자. 친구 영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애매하고 남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여행이요?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기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을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세계여행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63살 여자가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낭을 메고 유럽 거리를 걸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프라하의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찍었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0이 넘어도 늦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처럼 세계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잠깐이었지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현실이 보였습니다. 제 방 문고리에 걸려있는 회색 앞치마. 20년 전 남편이 시장에서 사준 거였습니다. 낡고 때가 묻어서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 앞치마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회색 앞치마 같은 인생. 저는 다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걸까? 왜 나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걸까? 한탄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회색이 된 걸까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지나간 청춘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시절, 그때는 제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45년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 정자는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렇게만 불렸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지갑 사정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남편은 가계부를 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번 달 전기세가 2만 원 올랐어. 식비는 지난달보다 더 나갔고, 당신이 절약 좀 해야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돈 벌어오는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창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 창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죠.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도 TV 보고 휴대폰 보고 밥하고 그랬다고요? 매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저 안에도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저만 이런 게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저는 딸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통화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아, 그래. 알았어. 바쁘구나. 네,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부담일까요?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준호도 바쁠 거였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저만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창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남편 창호가 혀를 찼습니다. 또 올랐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요. 알람 소리, 아침 준비,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준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요. 그날도 친구들의 단톡방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다음 달에 전주 한옥마을 어때?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영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순자와 명자가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한옥 숙소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마당에 전통 한옥방. 가격도 적혀 있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15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또 가계부를 펼쳐서 보여주겠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런 숫자들을 보여주며 안 된다고 말하겠지요. 정자야, 너도 같이 가자. 우리끼리만 가면 재미없잖아. 영희가 저를 콕 찍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해서요?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자야, 좀 나와. 우리 나이에 이러고 안 살면 언제 이렇게 살아? 순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요? 저도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쁜 옷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도 안 쓰는 재미없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사는 게 왜 이렇게 숨막히지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유튜브를 또 켰습니다. 윤경자의 세계여행 채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셀로나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웃으면서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60에 황혼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이혼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그 다음 날도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창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소금 많이 넣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45년 동안 밥해온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 사람과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 자유, 새로운 삶.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떨렸습니다. 오늘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남편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싶어. 이혼하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창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 창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당신이 그렇다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말리거나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조용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을까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헤어지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창호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남편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반으로 나눠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 창호를 봤습니다. 남편 창호는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도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창호가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 내가 줄 만큼 줬잖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짐을 쌌습니다. 45년 동안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 그릇, 이불, 화장품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박스 4개에 들어가는 인생.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해방일까요? 도망일까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길을 잃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이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건물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내 주소 드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마트, 공원, 은행, 모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 될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관리비 별도, 보증금 500만 원, 오피스텔 1층 부동산에서 새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빈 방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건물, 낯선 방.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 산다는 해방감과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여기가 제 새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창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새로운 옷을 사야겠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백화점에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 낭비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뻤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18만 원. 비쌌지만 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뻐 보였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몇 장을 찍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올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자야, 너 진짜 달라졌다. 완전 예뻐. 영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순자와 명자도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다음 날은 카페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비싸다고 분명히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에그 베네딕트, 아보카도 토스트, 팬케이크,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했습니다.
12,000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차려 먹는 밥이 아닌 남이 차려주는 음식이라 그런지 더 행복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지.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세트를 샀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코트를 샀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스카프도 샀습니다. 8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 전부터 노래교실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건강을 위해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석 달치 회원권이 45만 원이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니 등록만 하는 걸로도 벅차올랐습니다. 각종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여행 동호회와 독서 모임도 가입했습니다. 작은 회비들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자유로웠으니까요.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에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여행 영상을 봤습니다. 삶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여자가 제주도살이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본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갔던 오사카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을 검색했습니다. 4박 5일 일본 여행. 가격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그렇게 떴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가는구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여행 준비를 하며 들뜬 기분으로 산지 며칠 뒤 자기 전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700만 원을 썼더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옷, 화장품, 가방, 코트, 스카프, 문화센터, 헬스장, 여행 예약, 그리고 매일매일 카페와 식사비 등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아끼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절약하자. 카페도 덜 가고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자제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밥해 먹기가 싫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또 몇만 원을 썼습니다. 저녁도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아침부터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검색창에 여러 단어를 쳤습니다. 60살 일자리, 중년 일자리, 중년 채용, 노인 일자리. 화면에 뜨는 공고들을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복지관 급식실 보조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급식실 일자리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로 밥은 45년 동안 해왔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죄송한데요. 경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받기가 좀 그렇네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력이 없다고요. 45년 동안 밥해온 게 경력이 아니란 말인가요? 다음은 요양보호사 공고였습니다. 월급이 200만 50만 원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격증 있으세요? 아니요, 없지만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자격증부터 따고 지원해 주세요. 또 끊겼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비도 비싸고 교육기간은 한 달 반.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저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택배 상하차 일 보조를 알아봤습니다. 일당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일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무거운 박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이 일은 체력이 받쳐줘야 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자리를 드리긴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당은 시급으로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워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식당 보조 일을 알아봤습니다. 당근 앱으로 여러 식당에 문의했습니다. 거절 메시지가 줄줄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채용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젊은 분이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청소 일도 알아봤습니다.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다 찼어요. 다음에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장 잔고는 줄어갔습니다. 어느 날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오늘 바로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에 월세까지 낼 걸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40대쯤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로 방 있을까요? 부동산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지하면 있어요. 보러 갈래요? 반지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볼게요. 부동산 남자와 함께 반지하를 보러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이에요. 관리비 5만 원 별도고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공용이에요. 복도에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계약할게요. 네, 그럼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먼저 주시면 돼요. 짐을 싸서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산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섰습니다.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환기를 시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 후 개미가 나타났습니다. 부엌에 줄지어 기어다녔습니다. 저는 약을 사서 뿌렸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계속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어금니였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임플란트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가 거의 안 남았어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 개에 150만 원 정도예요. 2개 하시면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당장은 못하고 일단 임시 치료만 해주세요. 임시 치료는 오래 못 가요. 결국 다시 아프실 거예요. 잠시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꼭 다시 와서 치료받을게요. 3만 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만 끓여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돈 좀 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 선미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롭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고함 소리.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였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첫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기가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지만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부엌뿐만 아니라 방에도 기어다녔습니다. 저는 매일 쓸고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옆집 담배 냄새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코를 막고 이불로 얼굴을 덮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밤에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위층에서, 옆집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잠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치료한 어금니였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임플란트까지 해버리면 있는 돈이 바닥이 날게 보였거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볼이 크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치과에 갈 수밖에 없겠더군요. 계속 아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예요. 잇몸도 너무 약해져 있고 치료를 미룰수록 잇몸까지 악화돼서 더 안 좋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심한 거 한 개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또 줄어들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돈이 다 떨어지는구나. 일도 못 구하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반지하로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지금보다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보다 더 싼 곳 있을까요? 고시텔밖에 없어요. 월 25만 원. 관리비 포함이에요. 고시텔이요? 네. 방은 작아요. 한 평 정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시텔이라니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67에 제가 거기서 산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시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더군요. 화장실은 당연히 공용이었고요. 네, 여기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동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없어요. 월세만 25만 원 내시면 돼요. 연체하시면 강제 퇴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고시텔로 이사했습니다. 가져갈 게 더 없었습니다. 손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고시텔에 둘 곳이 없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고시텔 방에 들어섰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젊은 사람이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텔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누군가 울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샤워를 하면 정말 변기에 물이 튀었습니다.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이 없었습니다. 공용 주방이 있었지만 더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냄비와 그릇이 씻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롭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떠나고 싶던 곳이 천국이었다는 걸, 내가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 싶은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체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은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텔에서 산 지도 어느덧 한 달. 가끔씩 욱신거리던 이가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 하지 않은 쪽 어금니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씹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도와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자유롭게 살겠다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생각을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는 절대 손 내밀 수 없었으니까요. 자식들한테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뚫어져라 휴대폰 속 남편 창호의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화는 못하겠지만 문자는 보내보자.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창호 씨,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시간이 유난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남편 창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봐.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돈하고 고시텔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마트, 공원, 은행, 모두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발로 나간 집에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오다니 집 앞에 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며 먼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밥도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일단 먹고 이야기해. 남편 창호가 상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이 차린 밥을 먹어본 적 없는 저에게는 이 모든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밥을 먹는 동안 남편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이가 아팠지만 참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남편 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온 거야?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가 아파서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 창호는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돈 다 줬잖아.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아니 그게 얼마가 필요한데? 100만 원만이라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창호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 창호가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100만 원 들어있어. 병원 가.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됐어. 근데 이게 끝이야. 남편 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다시는 안 도와줘. 이혼할 때 줄 거 다 줬어. 이제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도저히 부탁할 곳이 없었어. 저는 일어나 급하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봉투를 꽉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비참하다. 누굴 탓하겠어. 내 선택이었는걸. 저는 그곳에서 다시는 남편 창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홀로 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창호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이게 끝이야. 진짜 다시는 안 도와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시텔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영수증, 월세 영수증, 그리고 주민센터 생활지원 홍보물. 얼마 전에 길을 걷다 떼어온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 생활지원에 관한 내용과 상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여러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야 할지, 가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니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일자리라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선이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거지 취급하지는 않을지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복지 상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 52번이었습니다. 대기 인원은 15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자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 심지영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자입니다. 나이는요? 67입니다. 지영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고시텔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연락은 잘 안 해요. 소득은 있으세요? 없어요.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영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산은요? 통장에 몇백만 원 정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어르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도 가능하고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다 합치면 50만 원 정도 되죠.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월세를 내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월급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일자리까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서류가 필요해요. 이혼 확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 안에 가져오세요. 제가 바로 신청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어려운 일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땐 걱정 마시고 얼른 찾아오세요. 저희가 최대한 상황에 맞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텔 방에 앉아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구청에서 발급받았습니다. 통장 사본은 은행에서 뽑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관리인에게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지영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영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신청 접수했고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한 달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구청 일자리도 연결해 드릴게요. 환경미화 청소팀 자리가 있어요. 환경미화 청소일이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당장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구청으로 환경미화팀 팀장님을 찾아가세요. 제가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데 지영이 불렀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고시텔로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후를 체크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8시에 구청으로 갔습니다. 서너 명의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자 씨, 오늘부터 환경미화 청소팀이에요. 먼저 하고 계신 분이 가르쳐 줄 거예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거칠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문영자라고 해요.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가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그리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복도 청소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줍고 쓸고 물걸레질까지 하면 돼요.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사실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청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나왔습니다. 선배 영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라도 일하는 게 최고죠? 일 없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할 거니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새벽에 구청에 도착하면 언제나 선배 영자 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언니. 이제는 영자를 편하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총 15명이었습니다. 모두 60이 넘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다 일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청소구역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변기통 하나하나를 다 세척했습니다. 물로 먼저 청소한 후 걸레로 물기를 일일이 다 닦아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도 봉투에 담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했지만 역겨웠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고 폈다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화장실로 찾아온 영자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빨랐습니다. 오래 해서 그런지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저는 영자의 리듬을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일이 조금 수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우리 잠깐 쉬자. 영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 근데 익숙해지면 할만해. 언니는 얼마나 하셨어요? 난 3년 됐어. 남편 죽고 나서 시작했지. 영자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라도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일 없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집에 처박혀 있다 죽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더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화장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때 마침 직원 공무원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한마디 건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 구청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자야, 오늘 급여 들어왔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만 원이요. 괜찮네. 생계급여도 받지? 네, 그거랑 주거급여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살만하겠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60만 원. 예전 같으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온 날이라 그런지 해가 지는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너무 예뻤습니다. 고시텔에 도착해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60만 원, 지출은 월세 25만 원, 나머지는 식비, 교통비, 기타로 나누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다시 오후 청소하고 퇴근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드값이 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었고요. 다음 날은 퇴근하는 길에 과일을 사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사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깎아주세요. 1,000원 깎아드릴게요. 1,000원을 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고시텔 방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사과를 먹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행복인가? 제가 늘 꿈꾸던 여행도 없고 쇼핑도 없고 브런치 카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카드값이 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찐빵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간식으로 먹었는데 정말 달콤했습니다. 남편 창호와 살 때는 몰랐던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소중했습니다. 1,000원 깎은 사과, 1,500원짜리 찐빵. 그런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00만 원을 모으면 고시텔을 나가자. 작은 원룸을 구하자.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여기 구청 앞 은행에서 적금 들어봐. 적금이요? 응. 다른 데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 10만 원만 매달 모아도 그게 어디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휴게 시간에 은행을 찾아가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첫 적금 통장을 받은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힘으로 적금을 드는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저 남편이 돈 벌어서 남편이 관리하고 생활비만 타서 쓰던 저는 특별히 은행 갈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저 스스로 해내야 했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할 겁니다. 구청 환경미화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모아나가면 저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여행 사진은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오롯이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녁마다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활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구청 옆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돈도 들지 않는 취미라 너무 좋았죠. 작은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였습니다. 1,000원 깎은 과일, 편의점 찐빵, 도서관, 공원 산책. 그런 것들이 제 삶을 채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평안했습니다. 저는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겁니다. 일하러 갈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살아냈듯이 내일도 살아낼 겁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허영 속에 살기 싫어 끊었다가 다시 본 거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던 여행 채널이 추천 영상에 떴습니다. 클릭했습니다. 60대 여자가 유럽을 여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건 매일의 삶이 아니라 특별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도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을 살 겁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삶과 영상 속 삶에 속았던 겁니다. 바보같이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했습니다. 환상을 쫓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다니고 멋있게 사는 걸 보며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행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돈 쓰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게 멋이고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을 지루함, 구두쇠라 쉽게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일해보니 그게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남편 창호에게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서야 했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요즘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침대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8개월 동안 쓴 가계부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기록했습니다. 남편 창호처럼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 창호의 가계부를 늘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똑같이 가계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을 살려면 그래야 했던 게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세웠던 목표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고시텔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구청 환경미화 일자리 오래 유지하기, 적금 계속 부어서 1,000만 원 만들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주 3회 이상 동네 공원 산책하며 체력 기르고 활력 있는 삶 살기. 작은 목표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었고 제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는 형편도 되었습니다. 아끼면서 모은 결과였습니다.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50만 원 이하 방을 봤습니다. 작았지만 고시텔보다는 넓었고 작은 부엌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었고 창문도 하나긴 했지만 컸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여기서 책을 읽고 여기서 잠을 자는 모습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짐가지를 챙겨 이곳으로 이사 온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제 부엌에서 제가 만든 집밥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고시텔에서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도 안 됐고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옆방에서 게임하는 소리,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곧 편안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했던 내가 그래도 이제 작은 나만의 공간에 조용히 누워 있을 수 있다니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영자 언니에게
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나 주말에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잘했네.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 네,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버틸 수 있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고시텔이 아니라 원룸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후회에서 성찰로, 성찰에서 수용으로, 수용에서 자기긍정으로. 저는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홀로 서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런 승리들이 하루하루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남은 제 여생이 되겠죠. 이게 진짜 삶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홀로서기였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 환상을 쫓지 않는 삶,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저는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 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정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